안녕하십니까. 오늘 고양시 학부모 교육특별위원회와 함께하는 2021 명사초청 아동청소년 생활안전 학부모 교육 학교폭력 멈춰 성범죄 멈춰 행사 진행을 맡은 고양시 학부모 교육특별위원회 사무차장 박지연입니다. 저희 단체가 아동청소년 생활안전과 관련해 학교폭력 및 성범죄 예방 교육을 올해로서 2번째 여는 건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 및 교육 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학부모님들을 위해 너무도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님이시자 나쁜 아이는 없다, 강지원의 꿈 멘토링 세상 어딘가에 내가 미칠 일이 있다 등 다양한 저술 활동에 방송, 강단 등에서 종횡무진 활약을 펼치고 계신 강지원 변호사님과 현재 사이버 보안협회 이사님이자 압구정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성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1부 강연 시작에 앞서 먼저 고양시 학부모 교육특별위원회 임원진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우정희 부회장님 잠시 일어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은희 간사님 인사 말씀 해주세요. 다음으로 정미경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학부모 교육특별위원회 회장 정미경입니다.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불편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등교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고양시 학부모 교육특별위원회는 참으로 뜻깊고 바쁘면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올해 5월 고양시 친환경 농산물 홍보 행사를 시작으로 8월엔 예체능 계열 진로 진학 설명회 및 멘토링을, 그리고 오늘 2021년 명사초청 아동 청소년 생활안전 학부모 교육 학교폭력 멈춰 성범죄 멈춰를 개최하게 되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최고의 연사가 참여하는 오늘 명사초청 강연을 통해 자녀 양육 고민이 말끔히 해소되길 바라며 저희 고양시 학부모 교육특별위원회에선 학부모,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 및 교육을 전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강연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해 주신 이재준 고양시장님, 이기룡 고양시의회 의장님, 이윤승 고양시의회 전반기 의장님, 정봉식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님의 격려사를 영상을 통해 듣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양시장 이재준입니다. 이번 달 일상회복과 함께 전면 등교가 시작됐는데 우리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 그동안 가정수업, 원격수업 하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창시절은 평생의 기억에 남을 뿐 아니라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시기입니다. 이 소중한 시기가 학교폭력, 성범죄 등으로 인해 어떤 아이들에게는 가장 잊고 싶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디지털 문화가 더욱 발달하면서 아이들이 온라인 콘텐츠와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학교나 공공 차원에서도 여러 예방 교육을 하고는 있지만 급변하는 범죄 형태에 대응하기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일상 속 아이와
편안한 대화를 나누면서 청소년들에게 파고드는 각종 형태의 폭력과 범죄에 대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교육의 목표입니다. 500여 명 학부모님이 모인 우리 고양시 학부모특별교육위원회가 학부모의 입장에서 정성껏 준비한 교육인 만큼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끝으로 입시 설명회와 교육, 나눔 활동 등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을 위해 늘 활발히 활동하시는 우리 고양시 학부모교육특별위원회 정미경 대표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에 함께해 주신 모든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 의장 이길령입니다. 이번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고양시 학부모 교육특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들과 청소년 학교폭력 성범죄 예방 교육에 대하여 강연해 주실 강사진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많이 노출되면서 학교 폭력과 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배단을 낳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고민해 본다는 점에서 이번 예방교육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부모 교육으로 양육자인 우리 부모님들께서 학교 교육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아이와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부모님들의 역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고양시 의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맑고 밝고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원입니다. 고양시 학부모 교육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2021 명사초청 아동 청소년 생활안전 학부모 교육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바쁘고 힘든 시기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고양시 학부모 교육 특별위원회 임원진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 성폭력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오늘 강지훈 변호사님과 김성규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사전 예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의회에서도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정봉식입니다. 고양시 학부모 교육특별위원회와 함께하는 2021년 명사초청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 준비를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학교 폭력 및 청소년 범죄는 해가 갈수록 더 지능적이고 또 커다란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 커다란 상처를 안게 되는데요. 사회적인 파장 또한 적지 않습니다. 오늘 교육을 해주실 강지원 변호사님과 김성규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학교 폭력 멈춰! 성범죄 멈춰! 감사합니다. 적극 지원해주신 고양시청, 고양시의회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올립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바로 지금 강지원 변호사님의 나쁜 아이는 없다를 주제로 한 1부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학교 폭력에 관해서 얘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왔는데요. 고양시에 와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맹렬한 활동을 하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자녀를 키운다는 자체가 엄청난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요. 준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전 먼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참 훌륭하십니다. 앞으로도 아주 맹활약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학교 폭력에 관해서 얘기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 참 너무 광범위한 문제가 돼서
어느 정도 이야기할까를 참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에서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이슈화가 된 것이 옛날에 또 YS 때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때 이제 정말 사회적으로 그 문제가 생기고 해서 나중에 청와대도 관심을 갖고 교육부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그런 학교 폭력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았었어요. 제가 에피소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한 몇 년 후입니다. 제가 아는 그 당시에 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 하던 이가 저를 만나더니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강 변호사, 자기가 쓴 칼럼 생각나 그래요. 무슨 칼럼이요?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그 중앙 일간지에 이 청소년 폭력 이래도 좋은가라고는 칼럼을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칼럼을 써서 좀 그런가 보고 지났을 뿐인데, 아니, 자기가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칼럼을 가지고 대통령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비상에 걸려가지고 교육부에 지시가 내려가고 했다. 그런 얘기를, 과거의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정말 대책도 세우게 됐고,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은 제가 뒤늦게 알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학교 폭력에 관해서 대책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좀 나아졌겠죠. 그죠? 그런데 아직도 큰 변화를 발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형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의 잘 말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이제 우리가 공적 자료에서 뭐 교육부라든가 법무부에서 나온 공적 자료에서 뭐 학교 폭력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어떤 차원에서 학교 폭력을 보아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들을지 모르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목은 나쁜 아이는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뭐 신체적인 폭력, 뭐 주먹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로 하는 폭력, 돈 뺏어가는 것, 사이버 폭력, 강요, 따돌림, 성폭행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적 자료에서 나온 건데 이건 이제 과거에 이제 문자 같은 곳에 해가지고 그냥 애들을 괴롭혔던 그 사례를 참고를 하시도록 여러분에게 다 공지가 돼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주 뭐 심한 말들이 많죠. 너 죽을 거니까 뭐 어쩌고 시작해가지고 네 뒤졌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구 그 중학교 학생의 그 유서입니다. 참 이걸 보면 참 심각합니다. 이거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진 못하겠는데 물론 고문하고 모욕하고 단서로 때리고 우리 가족 욕하고 문제집을 공부 못하려 어쩌고 해가지고 정말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긴 한데 정말 자세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런 이제 심각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남몰래 울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구중을 듣고 매일 맞던 시절을 끝내는 대신에 가족들을 볼 수가 대신 가족들을 볼 수가 없다. 뭐 이게 눈물바람을 하면서 이제 매일같이를 지낸 이 정말 안타까운 그 아이의 이야기. 부디 제가 없어도 행복하게 빌게요라고 이제 우리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막내라는 유서를 써놓고 이제 자살을 결행했죠. 그런데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런 용어도 우리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유래로 생겨났는데 이게 그냥 폭력이 아니고 아이들은 그냥 놀이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장난 삼아서 애들 귀찮게 하고 못 살게 굴고 이제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건데 그게 얘를 집단화되고 집단 따돌림이 되고라고 하면 한 사람이 받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이제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내가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이 아이의 피해자가 또 가해자가 되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피해를 계속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가해자 노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문제는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따돌림을 받고 있고 학대를 받고 있는데 학생들이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왜 도움을 청하지 않을까요? 우선 보복이 들어와서 그렇다. 또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을 거다. 또는 뭐 찌질이 보여서 같아서 싫다든가 아니면 고재전쟁이로 낙인 찍을 것 같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유로 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들을 지금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복이 두렵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알려야 해결이 되지 보복이 두렵다고 해서 알리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복을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이고 아무리 그 신고해봐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선생님께 부모님께 뭐 말씀드려봐야 뭐 아이고 내가 창피하다는 생각만 들 뿐이지 오히려 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요.
학생들끼리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움을 요청을 하면 도움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찌질하게 보이기 싫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불의를 보고 잠자코 있었으면 됩니까? 내가 찌질해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불의를 보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고자질을 야기시키는 게 아닙니다. 요즘 공익신고자는 말씀드렸지만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 발전해 감에 따라서 자기가 눈치를 보고 어쩌고 내가 한쪽에 몰리는 거냐 이런 걱정할 게 아니라 국가적으로 또 사회에 잘못된 것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교 폭력의 의의가 뭐냐? 제가 여러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식적으로 여러분에게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학교 내외에서입니다. 아니거나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에 의한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 이게 법률적 용어가 많죠. 여러분이 금방 다 이해를 하실 줄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뭐 금방 이해가 되지만, 아무튼 간에 법률상으로 이렇게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연으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학교폭력 예방법이 통과가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즘은 이렇게 좀 정착이 된 편인데, 제가 여러분이 개괄적인 개념을 위해서 아주 공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자료인데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실 시간을 갖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고 답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A 학생이 B 학생 주먹을 때렸습니다. 이건 무슨 범죄입니까? 형법상 폭행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려가지고 상처가 났습니다. 이건 무슨 죄입니까? 상해죄입니다. 형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처가 생겼다면 상처가 큰 거에 형이 커요. 또 3명의 여학생이 전학온 한 학생을 신고 명목으로 때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자 한 것보다는 3사람이 있으니까 또 가중처벌 되겠죠. 이건 특수폭행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여러분 이제 신문기사 같은 거 볼 때 뭐 폭행, 상해, 특수폭행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세요. 그냥 뭐 때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나 아이를 공격한다는 걸 하면 특수자가 붙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주 그 특수 폭행을 했지만 이게 또 단순히 폭행만 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해, 상처까지 생겼다면 또 커져요. 뭐 이런 식의 이제 법률적인 사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A 학생이 그냥 때리긴 때렸는데 그냥 대걸려가지고 때렸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또 엄하게 처벌해야 되겠죠. 이런 것은 이제 흉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고 해서 단순한 폭행의 경우, 더 나아가서 상처까지 생긴 경우 이렇게 구배해서 더 엄하게 처벌을 한다. 저런 뭐 규정들이 있긴 있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께서 법률 공부하실 건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대걸레기만 뿐만이 아니죠. 무슨 이런 망치라든가 뭐 야구 방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가지고 손상을 입히거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거 다 이제 위험한 물건. 법률상의 용어가 위험한 물건입니다. 위험한 물건이라는 용어를 써서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또 돈을 빼앗는 건 어떠냐? 때리거나 이러지는 않았는데 돈을 빼앗았어요. 이건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때려가지고 돈을 뺏으면 그건 또 강도죄가 됩니다. 이게 뭐 다른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한번 스쳐 흘려보낸다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는데 또 한 학생이 때릴 때 한쪽 옆에서 또 망을 봐줬어요. 망을 봐주면 뭐라고 그래요? 방조범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 다음에 A 남학생이 B 여학생이 엉덩이를 만지고 도망갔어요. 이건 또 뭡니까? 이건 성폭행이나 성추행입니다. 엉덩이를 만든 정도만 가지고 성추행이고 성적 관계까지 이루어졌다면 성폭행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말합니다. 또 나가서 이 학생이 이 피해 여학생이 고등학생이 아니라 만 13세 미만의 그런 아이였다라고 하면 더 가중됩니다. 13세 미만 아이를 뭐 이제 이게 성적인 공격을 하게 되면 아주 더 엄하게 이건 무기징역 성폭행의 경우에 10년 이상이 이렇게까지 아주 가중되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한 성추행 이렇게 만지거나 이런 걸 했다고 한다면 조금 형이 낮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부름을 시키고 볼품을 시켜 했어요. 이거 뭐 죄가 될 것 같습니까? 하기 싫은 일을 너 가서 뭐 볼품 줍고 다니고 이런 일을 강제로 시켰어요. 이거 처벌할까요? 이것도 처벌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 강요죄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함부로 강요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엄마 아빠들도 애들한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강요도 안 됩니다. 웃기려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것도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 뭐 이런 무서운 형입니다. 그리고 A 학생이 B 피해 학생의 책을 뺏었습니다. 책을 뺏었다. 뭐냐면 그냥 빼앗은 것이 아니라 공갈을 해서 위협을 하든가 이게 공갈을 해가지고 정말 뺐어요. 그러면 이게 또 형이 더 높아집니다.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그 피해 학생이 정신지체 장애예요. 아예. 그 경우에 너 바보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뭐 돌개가느니 뭐니 이런 식으로 막 놀려댔어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처벌해야죠? 나쁜 행동이죠? 네. 이건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 그런데 명예훼손죄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하는 경우하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하고 다릅니다. 너는 바보다라고 하는 바보라는 사실이라면 허위가 아니고 사실이라면 그 이제 좀 형이 좀 약해요. 그런데 바보도 아닌데 바보라고 했다. 이 예의는 좀 적절치가 않네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 아니고 바보냐 아니냐고 해서 판단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허위 사실인 경우에 있을 때는 5년 이하 시간까지 확 높아갑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실은 적지 않았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방금 말한 것처럼 너 바보야 너 왜 그 모양이야 막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하면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모욕을 했어요. 그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가 또 달라요. 여러분 복잡하죠?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A 학생이 스마트폰 채팅방에서 또 욕설을 하고 어쩌고 뭐 비방하고 뭐 이런 소리를 막 남겼어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가지고 또 사실이냐 허위 사실에 따라서 처벌의 양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는 이제 대충 뭐 이런 것들이 형사처벌이 되는구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이외에도 어디 한쪽 감금에 시켜놓고 뭐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다. 감금죄. 또 뭐 약취를 해가지고 유인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어떻게 놨다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약취 유인죄. 그리고 뭐 돈을 빼앗지는 않았지만 너 말 안 들으면 죽일 거야, 너 가만 안 둘 거야, 뭐 이렇게 심한 말 했다면 협박죄.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사처벌의 죄목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흘려들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장난으로 하는 행동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친구 앞에서 한 친구를 돼지라고 계속 놀렸어요. 이거 학교 폭력입니까, 아닙니까? 폭력이 되겠죠? 그리고 따돌림하고 사이버 따돌림은 어떻게 학교 폭력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되겠죠? 된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래? 네. 따돌림하고 사이버 따돌림은 학교 폭력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애매하네요. 여기 좀 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집단적인 따돌림도 학교 폭력에 해당됩니다. PPT가 좀 이상한데. 그리고 휴대폰으로 어떤 내용의 문자를 보내더라도 어떤 내용의 문자를 보내더라도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대폰으로 뭐 어떤 내용이 아주 심한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주먹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죠. 핸드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도 폭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안 된다? 이거 왜 안 된다고? 이거 왜? 해당되지 않는다니까 안 된다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대충 이제 개괄적인 얘기만 여러분에게 뭐 머릿속에 이제 흘려보시라고 해서 말씀드린 거고. 자,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왔어. 너무 힘들어해. 이럴 때 어떻게 할까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학교 폭력에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아이가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라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의 행동 너 법에 고소할 수 있어. 너 법으로도 처벌받아. 너 신고하면 너 혼나. 라는 당장 얘기하라는 거예요.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냥 준영이 들어가지고 뭐 피해 다니기만 하지 말고 너 처벌받아.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라라고 이렇게 일단 공고를 해요. 근데 뭐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도 잘 됩니까? 잘 안 돼서 문제지. 어쨌든 간에 이런 의지를 가지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반드시 상담을 하라는 겁니다.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상담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들이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는 것도 앞에 얘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상담을 해야 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상담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하고 얘기할 수도 있게 하고 선생님에게 다가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분위기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학생들 자신도 내가 이런 나쁜 짓을 당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상담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분명하게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권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말하기 힘든 게 어떻게 하느냐. 신고기구는 신고해버리죠. 이거 고자질이 결코 아닙니다. 이게 나의 당당한 권리이고 내가 공익적인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당당히 권리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의무다.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버리면 우리 사회가 더 썩어서 문드러진다 라는 사명감을까지를 갖도록 말이죠. 이런 일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새로운 아이가로 탄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녀석들을 혼내주기 위해서는 증거도 수집하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요새는요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뭐 좀 수상한 게 있으면 막 녹음해요. 요즘은 저희가 젊었을 때 검찰청에서 검사 노릇 하던 거 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요. 옛날에는 녹음하기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새는 툭 하면 다 녹음해버려요. 부부간에 뭐 어쩌고 하는 것도 막 녹음해버리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혼 소송이 막 올라오기도 하고요. 네, 별의별 사태가 많이 생기는데 정말 근데 그 일진들이 그 전문적인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신고입니다. 일단 신고, 뭐 너 신고하면 가만 안 둬, 뭐 신고하고 되는 더 큰 보복을 하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 신고가 되면 거기에 따른 힘든 고통은 걔들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117 이 번호를 국번 없습니다. 많이 활용을 하시고 온라인 신고나 모바일 신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그럼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느냐? 뭐 심리 상담도 하고 조언도 하고 일시적으로 보호도 하고. 아이들은 이제 여러분 신문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아이들이 피해받는 아이들은 반드시 가해자하고 분리를 시키라는 거거든요. 매일 가서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갈라놔야 됩니다. 반만 다르게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안 부딪히나요? 안 돼요. 완전히 전학을 시키거나 학교를 가려는 조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이거 소극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가해자도 내 제자고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제자고 우리가 키워야 할 아이고 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좀 화해할 수 없나 뭐 이런 기대 때문에 민기적 그런 면이 있어서 가끔 이제 언론에서 비판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뭐 법률가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쫙 걸러놔야 됩니다. 어르신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급을 바꾼다든가 뭐 학급 바꾼 거 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학교 폭력법이 있긴 있는데 이 정도만 가지고 안 되고 뭐 복도에서 맨날 만날 텐데 그렇잖아요. 또 치료하고 치료를 위한 요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자를 위한 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취하느냐? 서면으로 사과하지만 나중에 뭐 보복을 금지한다든가 사회봉사활동을 시킨다든가 뭐 출석을 정지시킨다든가 학급을 바꾼다든가 다른 학교 전학을 보내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학교 당국이 비판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데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피해자 아이가 얘가 좀 못나가지고 저래 가지고 당한 건데 저 가해자 아이들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서너 명이서 한 아이를 가해를 했어요. 그런데 전학을 서너 명 보내버려야 되잖아. 피해자는 한 명인데 그런 것에 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겁을 먹어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늘 교장 선생님께도 그럽니다. 단호하게 하세요. 단호하게 하세요. 그래야 전학 간 아이들에게 나쁘다고만 생각하시지만 전학 간 아이들이 그때 전학을 가서 그 학교에서 얘가 새로운 아이로 탄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애들이 뭐 학교 안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얼마나 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단호하게 하세요라고 늘 권고를 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다고들 말씀을 자꾸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퇴학 처분, 필요하다면 퇴학 처분도 단호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가해 학생의 형사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거는 뭐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경찰에서 조사하고 검찰에 가고 법원에 가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씀 못 드리겠고요. 생략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는 어떻게 처분하냐. 법원에 형사 처분이 있고 보호 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런 교도소에 가는 것도 있지만 소년원 같은 데 가는 방법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다음에 이 학교폭력법에는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 신고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간단히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에게 어떤 징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학부모님들이시니까 자녀가 전학 가고 싶다든가 학교 다투를 하고 싶다든가 이런 얘기하는 건
반드시 수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뭔가가 있다. 예산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애들이 나 학교 가기 싫어. 뭐 그냥 나 전학 가고 싶어. 라는 말을 쭉 내뱉습니다. 내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당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부모도 속상해할까 봐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를 발견하는 것이 그 아이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구를 하게 되면 절대 예산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결석, 지각, 가출, 또 잦아지고요. 갑자기 용돈 달라는 게 자꾸 늘어나. 갑자기 무슨 돈이 갑자기 필요하겠어. 자꾸 용돈 달라고 늦는 것도 또 수상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SOS를 청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피해를 당해서 미치겠어요. 나도 죽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가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죽고 싶어 해요.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을 해요. 진짜 가시죠? 이것도 여러분 절대 예사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서지품 검사를 몰래 자주 해야 됩니다. 일기장도 좀 훑어보셔야 되고요. 낙서장도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정말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야기들을 걸어놓는 게 참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징후를 발견한 다음에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친구들에게 묻지 마세요. 본인에게서 드러내야지 그하고 친한 친구에게 얘 학교에 무슨 일이 있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아이들 더 자존심 상해요. 그렇겠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부모들끼리 만나야 되겠다. 애들은 제껴놓고 내가 저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학생의 부모 만나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것도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삼자가 만나서 대면하자. 이것도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든가 말든가 하는 것은 신고를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 이제 방침을 정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독자죠. 하여튼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부진하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막 싸돌아다니시면서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일을 더 수상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을 귀뜸을 여러분에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발생할 때는 철저하게 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진상을 정확히 알아야 돼. 사고 현장에 있었던 증인들, 이제 증인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진술을 좀 녹음한다든가 글로 써달라고 한다든가 그렇죠? 또 그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는지 또 가해 학생을 분리한 상황에서 피해 학생을 따로이 자세한 진술을 듣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증거를 확보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요새는 증거가 없으면 다 거짓말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이렇게 다양한 노력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해자가 지금 가해 학생이 됐지만 평생 이 세상에 또 사라지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도 이 세상을 유지해 나가는 한 동료 중에 한 사람이고 나중에 또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친구들이 이번에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가해 학생이 됐고, 그래서 형사 처벌을 받거나 학교에서 처벌을 받건 이런 처벌을 받는 것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끔 해줄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 친구 전학 보냈다고 끝이 아닌 겁니다. 전학 가서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친구들이 전학을 가서 거기서 새로운 아이로 변모하고 탈바꿈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히려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로 이거 포기하지 말고 가해자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자. 그리고 얘가 정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피해자의 경우에는 뭐냐? 정말 이 치유와 회복이 절실합니다. 우리가요,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수성이 부족합니다. 이걸 우리는 전문적인 용어로 피해자적인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피해자 입장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피해자 입장이 되어보니 정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루하루가 죽고 싶고 하루하루가 이런 데서 뛰어내리고 싶고 한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요, 학교 폭력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에게서도 너무나 학대를 받거나 차별받거나라고 하면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해자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은둔형 외톨이에 지낸다든가 뭔가 하여튼 좀 수상하거나라고 하면 우리는 대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세요? 고양시 학부모님들은 다들 행복하세요? 네. 그런데 여러분 다 내라고 대답하셨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 집은 행복하시다고 다 대답하고 어디 가서 여쭤보면 다 그렇게 일단 내라고 해놓으십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합니까? 행복지수 조사하신 거 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OECD 그때 맨날 꼴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잠시 2등으로 내려가다 다시 1등 올라갔어요. 아니 세계적으로 경제가 10위권이라고 하고 3만 몇천 분의 이런 소득을 가진 나라가 이 고생 끝에 이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됐는데 근데 왜 행복지수는 저 밑바닥입니까?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자살률이 1등을 합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우리 국민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돈에 소득 불균형이 어떻고, 교육의 차별이 어떻고, 남녀 차별이 어떻고, 무슨 성장과 건강이 어떻고, 가족 관계 어떻고, 이런 식의 설명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이들은 행복합니까? 아이들 행복 지수를 조사한 게 얼마나 낮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행복 지수 저 밑바닥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아이들이 도대체 세상을 몇십 년 살았다고 지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보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무슨 맹목적인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이 어떻다든가 주입식적인 암기 교육이 어떻다든가 경쟁 위주의 교육이 어떻다든가 맨날 이런 거 이유를 댑니다. 이것도 맞죠. 그런데 과연 왜 그럴까요? 우리 존경하는 여러분들께 저는 일방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려봐도 머릿속에 잘 들어가실 것 같지도 않고 농담입니다. 근데 저하고 만나는 이 시간에 뭔가 좀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10분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하고 만난 시간에 잠시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못했는데 왜냐? 이거 생각 좀 해보시잖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 선생님. 그냥, 아니, 대답하시려고 손 드신 줄 알았어요.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30초. 생각 안 나세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그러면? 뭔가 생각 있으실 텐데. 왜 우리 국민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들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 뭐 할 시간? 내 고민을 할 시간이 없다. 내 고민을 시간조차가 시간조차가 없다. 그것도 좋은 말씀이시네요. 예, 선생님. 예? 만족하지 못해요? 만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하여튼 다양한 설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하고 싶은 일은 못 하고 근데 부모는 머리가 강요하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요점으로 딱 한마디 저한테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마 여러분 처음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유사하게 들으셨다 하더라도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저하고 여러분 얘기를 나누는 한 시간 동안에 한 단어 한 몇 가지는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딴 게 아닙니다.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이런저런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 있죠.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고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상처가 우리를 행복하게 못하게 해준 거예요. 돈이 많으냐 적으냐 벼슬이 높으냐 안 하느냐 이게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 상처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상처가 많을수록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 저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 겉으로는 부자고 돈도 많고 재벌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차지하고 요직에 앉아있어요. 그래서 그들 뻥뻥 치고 그냥 난리구슬하고 다녀. 매스컴에 나와가지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되게 잘난 척하고 하는데, 야,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가 보다.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과거에 텔레비에 많이 나간 사람이지만, 텔레비에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가 보다, 유명한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게 떠들고 까부는 만큼 그 사람들은 가슴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 중에 교도소 간 사람이 몇 사람이고 자수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맞이 안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 최근에 두 사람도 저 세상으로 떠났던데, 예? 대통령 하는 동안에 자기 새끼들, 자기 형제들 줄줄이 교도소 보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했어요. 근데 이 행복한 대통령이었습니까? 대통령의 벼슬자리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줬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자살을 왜 합니까? 그리고 교도소를 왜 갑니까? 행복이 아니라 돈, 권력, 명예, 인기 이런 것은 독차지했는지 모르지만 가슴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 겉으로 보이긴 저렇게 보이지만 가슴 속에는 시뻘건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나의 몸과 마음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친구를 귀찮게 하고 놀리기 좋아하는 친구, 남 때리고 주먹질 휘둘리기는 하는 친구, 지나치게 욕심이 많은 친구, 잘난 척 우쭐하는 친구, 톡톡 튀기 좋아하는 친구,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하고 늘 우울하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친구, 지나치게 배타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친구,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근심 걱정 많은 친구. 우리 학생들이 이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이 친구들이 다 상처가 많은 친구들입니다. 자, 그러면 학교 폭력에서 나쁜 짓 하고 가해하고 남 못 살게 하고 막 시비 걸고 때리고 하는 친구도 있어. 이 친구는 어떤 학생들일까요? 상처가 많은 거예요. 와, 박수. 잘 맞추셨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상처라는 시각에서 볼 때 보면 상처가 많은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는 현상을 볼 때,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을 볼 때 우리는 저 친구들이 상처가 많은 친구들이다. 저 친구는 어떻게 하면 상처로부터 이겨내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할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자.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학교 폭력에 관해서 20, 30년 동안 제가 계속 관여를 해온 사람이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 아주 원로에 해당하는 사람이지만, 근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어쩌고 격리시키고 어쩌고 하는 거, 그건 제도적인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마음속으로 접근할 때, 저 친구는 상처가 많은 친구들이구나. 라고 하는 시각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피해 학생에게서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게 뭡니까? 이게 뭐겠습니까? 쟤들이 이 길로 인해서 상처를 받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 학생들에게, 내 자녀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상처를 많이 받았겠는데, 저 상처 어떻게 하면 좀 좋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을 혼내가지고 저 자신 내쫓아버리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놈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이 아이가 상처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접근해 보십시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마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거고 생소하게 들리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 세상에 보는 일을 맨날 제도적인 거 법률적인 거 이런만 가지고만 네 말이 옳으니 내 말이 옳으니 따질 게 아니라 우리들 저 가슴속 깊은 곳을 찾아가 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이런저런 상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저 같은 사람 상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지. 당연히 있겠지. 제가 저 사법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검찰청에 검사가 돼서 검찰청에 딱 부임을 했어요. 그 부임을 딱 했는데 맨 처음에 나한테 주어진 일이 비행 청소년을 담당하는 검사였어요. 그래서 계속 처벌하고 하는 이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녀석, 한 녀석이하고 이게 대화를 이렇게 오토바이인가 한 훔쳐온 녀석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남았는지 훔쳤는지 안 훔쳤는지 물어본 다음에, 너 그 다음에, 왜 훔쳤어? 이런 것도 물어보고, 야, 너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뭐야? 보고 싶은 사람 있어? 이런 여러 가지 물어봤나 봐요. 근데 한참 있었더니, 이 녀석이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아 울기 시작해요. 난 여러분께 지금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난 그게 절대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검찰청에 왔는데 뭐 야단칠 것까지 뭐 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울기 시작해. 근데 난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난 그래서 애한테 뭐 싹싹 빌었지. 나도 야단친 거 아니야. 야단친 게 울지 마, 왜 울어? 그랬더니 얘가 아이들이 한참 울 때를 잠시 놔두라고 그러잖아요. 잠시 놔뒀다가 이제,
너 왜 울었어? 나 아는 친구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검사님. 그때 검사라는 건 뭔 줄 알았는지 뭐 선생님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봐야 몇 년 살아서 15년밖에 안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자기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물어주신 분이 난생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야? 그 소리를 들어봤더니 얘가 요새 말하는 한부모 가정이에요. 아버님이 어디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 손에 삼촌 집에 불려다니면서 이제 컸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컵 하나 들고 가다가 컵 깨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으세요? 많으냐 적으냐고 문제가 아니라 컵 깼다 이거. 그러면 그걸 잠깐 실수해서 그랬나 보다 이해해 주기는커녕 그때마다 할머니고 삼촌이고 감독했어요. 너 왜 정신머리 어디다 두고 다니고 있다고 하냐 맨날 야단맞고 얘는 맨날 야단 맞은 기억밖에 없어. 어른들이랑 무조건 자기를 야단 맞는다는 그 상처에 꽉 차 있어. 그러니 얘는 그런 아이가 이 무시무시한 검찰청에 왔는데 어떤 아저씨가 형님도 한참 형님 좀 변인 아저씨가 야 너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야? 보고 싶은 사람이 없어? 어쩌고 이렇게 물어주니까 눈물이 핀 걸까? 눈물이 핀 걸까? 여러분 이제 제가 저 같은 사람은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고 무엇이 어쩌고 뭐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하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고 어쩌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 지금 그 경기고등학교 일하신다는데 내가 바로 그 경기고등학교 나온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은 뭐 경력도 삐까뻔쩍하고 학력도 뭐 어쩌고 하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 웃기지 마세요. 제가요, 여러 시간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나는 형제가, 요새는 그런 가정이 없지만, 지금 7남매였는데, 내가 딱 가운데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형하고 싸우고 동생하고 싸워. 그러면 나는 몇 번 야단 맞아? 2번 야단 맞죠? 형이나 동생 한 번씩 야단 맞는데, 난 2번씩 야단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입에 달고 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었게? 엄마 왜 나만 미워해? 왜 나만 미워해? 이러고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엄마, 어머니를 좀 미워하고 증오했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이 행정고시 합격한 후에 사법고시에 다시 봤는데, 사법고시 전국에서 수석 합격을 했어요. 요즘은 로스쿨 제고 나왔지만 나중에 또 근자까지 뭐 500명 사법고시가 있는 동안에도 500명, 1000명까지 뽑았지만 우리 때는 40명, 50명밖에 안 뽑았어요, 1년에. 근데 거기서 1등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해가지고 신문에 수석 합격자 누구 해가지고 이름, 인터뷰 기사가 나오고 막 그랬었어. 그래서 지금 없어졌지만 경복궁에 가면 중앙청이라고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거기에 큰 회의실 2층에 있는데 거기에 그 해 합격자들, 그리고 합격자 가족들, 부모들, 이게 다 초청을 해가지고 합격자 한 명씩 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삐까뻔쩍한 행사였어요, 자우지가. 그래서 이제 그날 뭐 합격증 준다고 해서 갔더니, 부모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형제들하고 사진 찍고 난리 굿이야. 부모들 데리고 오라는 얘기를 또 받았어요. 난 달라고 혼자 갔어요.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갔어요. 그래서 혼자 사진 찍고, 그 혼자 사진 찍은 사진 한 장 남아 있어요. 난 그래도 그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고 평생 잊지 못할 자리인데 엄마한테 얘기도 하고 그렇게 혼자 갔어요. 그렇게 내가 엄마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왜 나만 미워하냐? 이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검찰청에 검사가 됐잖아요. 아까 말한 그런 청소년을 만난 바로 그 지방에 하숙 생활하면서 이제 출퇴근을 했는데, 그거 부임하자마자 내 몸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지금 병명도 몰라, 지금. 그 다음에 병원에 가보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내가 몸이 좀 안 좋다는,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어느 날 어머니께서 한의사 한 분을, 나이 많은 한의사 한 분을 모시고 내가 하숙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맥을 하시고 한약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보내고 이 양반이 그때부터 한 달 반 동안 이 손바닥만한 하숙방에서 나랑 엄마랑 같이 자고, 그러면 아침에 출근할 때 약다리 먹이고, 퇴근하고 오면 또 약 먹이고, 이렇게 한 달 반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떠나셨어요. 이제 좀 좋아졌다니까, 이거 떠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머니가 가신 날 저녁에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어머니와 같이 있었는데 그 손바닥만 방구석에. 근데 오늘은 안 계셔. 뭔가 허전한 거야. 그러다가 나는 엄마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엄마는 내가 어디가 이뻐서 한 달 반 동안 집구석 팽개치고 오셔가지고 약을 다리 먹이고 그러죠. 낮에는 판판 기다리시다가 저에게 약 다리 먹이고 그리고 자자고 자고 그리고 하셨어요.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 생각. 근데 갑자기 눈물이 터져나오고 아 엄마가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구나. 엄마는 나를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 거야. 라고 오늘 주를 깨닫게. 그 문제는 뭐냐면 엄마는 나를 미워하지 않는데 나는 미워한다고 생각해서 지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맞아요? 짐작하십니까? 내가 상처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상처를 생각하고 내가 그런 것이지 어머니는 나를 미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얼마나 서러워서 얼마나 펑펑 눈물을 흘렸는지 그걸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결심하기를 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겠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형제가 많지만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내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치매로 한 10년 가까이 대소변 받아가면서 내가 모셨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나 모셨어요. 심지어는 안방에 어머니 혼자 달랑 침대에 누워 계시니까 저녁에 불안하잖아요. 나 이제 이부자리 가지고 이부자리 가지고 침대 옆에다 놓고 밤새 무슨 일이 있을까 봐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떠나보내셨는데 그러고서도 마음에 한이 남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머니에게 밥 먹으러 오나 빽빽거리고 늑장부리가 안 가고 그렇게 응자를 부르게 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면서 정말 상처가 됐던 것이 후회가 되고 뭔가 잘못됐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상처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심리학적, 정신분석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맨날 법률책만 보다가 정신분석학 책을 보고 심리학 책을 보고 하니까 전혀 다른 세상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이 자타가 공인하듯이 청소년 문제가 아주 원조인 것처럼 제가 기도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하라고 해도 정치도 안 하고 내가 오만 돼서 유혹을 해도 안 빠지고 이런 일을 해온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뒤늦게 내가 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청소년기에 그런 상처를 받지 않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이제 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상처라는 게 뭐냐면 외부의 압력이나 외부의 공격이나 내부의 공격에 의해서 내 상처를 받는 것이고 이게 행복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의 상처가 언제 생긴 줄 아세요? 네? 태어날 때부터 생겨요. 그거 아셨어요? 여러분이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가지고 난자 정자에 의해 가지고 유전자가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라는 사람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수십 년 살았으니까 상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유전자가 가지고 여러분 태어날 때 유전자에부터 이미 다 상처가 안고 있어요. 더 나가서 봅시다.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몇 달 있다 태어나셨습니까? 10달. 10달 동안에 부부가 싸웠어. 그럼 엄마가 상처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애가 상처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받고. 그런데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받다 치고 그 생후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구타, 폭력, 성적인 학대, 부모, 자녀 사이, 이혼, 무슨 지친지, 결별, 가난함과 물질적인 거, 교통사고, 사업식, 이런 거 수도 없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막 쏜살같이 얘기를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언제 어떻게 상처를 받습니까? 똑같은 사례인데도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제가 선생님 가서 대자부터 따고나도 올려 붙였습니다. 이 선생님께도 따고나도 올려 붙였습니다. 어떤 분은 상처를 받는데 어떤 분은 상처 안 받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례인 경우도 어저께는 상처를 받는데 오늘은 상처를 안 받아요. 그렇죠? 이 상처를 받고 안 받고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인간이 다른 생물체와 다른 점은 바로 자유의지가 있다는 점. 내가 행복을 선택할 거냐, 안 할 거냐, 상처를 선택할 거냐, 안 할 거냐,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 상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처 받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나 손해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짜고짜 조금 있다가 여러분 따귀 한 대씩 때려드릴 테니까 상처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또 우스갯소리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의 환경을 미워하고 계속 분노를 폭발하고 징계를 바락바락 내고 화를 내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남편이 한번 욕질을 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한번 했어. 여러분이 속상해하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제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많으니까 막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상처에 관해서 정말 내 책임이다. 상처를 받지 않고는 내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으면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못합니까? 행복하지 못합니다. 상처는 결국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다. 자작지고입니다.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내가 무장이 튼튼한 사람. 내 몸에 상처가 안 생기려면 몸이 튼튼한, 근육이 튼튼하고 하면 몸에 상처가 안 생기겠지. 내 마음에 근육이 튼튼하다면 상처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겠지.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무장이 튼튼하십니까? 여기 대답을 안 하십니까? 남편이 신소를 빽 하면 신경질 납니까? 안 납니까? 아, 나요? 근데 신경질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안 내야지. 안 내면 누가 이익입니까? 내가 이익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는 이제 정말 이해하자라고 해서 오늘 제안의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피해 학생들 먼저 보자고요. 피해 학생들은요,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나 어떤 녀석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몹쓸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나 상처를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녀석이 나를 따돌림을 하고 욕지를 했어. 난 어떻게 해야 돼? 상처받을 필요 없어. 내가 상처 아니라면 상처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날 따돌리고 내 욕을 했어요. 그럼 우리 피해 학생들에게, 야, 너 상처받을 필요 없어. 욕한 놈은 그 녀석이 잘못이야? 너 네가 잘못이야. 그 녀석 잘못이지. 그 너는 상처 받을래 안 받을래? 받지 마. 받지 마. 이게 쉬워요? 쉽지 않을 거요? 어려울 거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상처 공포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공포증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참 그 고통을 감당하기가 뭐 죽기보다 힘들다, 못 견디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이지 이 마음이 튼튼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해 학생들, 뭐 2, 3분밖에 시간이 안 남지 않았는데요. 가해 학생들의 경우는 어떤 거냐? 가해 학생들은 어떤 학생이라고 했어요? 상처가 많은 학생이라고 했지. 그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존경하는 여러분이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유해야 됩니다.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사랑하는 것. 여러분의 가슴 속의 상처를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자기 자신의 상처를 사랑하세요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갓난 아이를 키울 때 배가 아파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엄마들은 따뜻한 손으로 배를 어루만져주고 야 괜찮아 위로해 주시잖아요. 사랑을 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슴 속의 상처가 그렇게 힘들어해. 어떻게 해야 돼?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주면서 야 그 상처 받지 마. 상처 받지 마. 엄마가 너 미워한 거 아니야 임마. 네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라고 일깨워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말은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심리학적으로, 정치 분석학적으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정의상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 다 5시간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우리 가슴 속의 상처가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것이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았던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쏜살같이 넘어갑니다. 그 과거의 상처부터 초월해야 됩니다. 초월했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냥 넘어갑니다.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그래서 오히려 깨달음의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면 깨달음의 눈물이 납니다. 제가 하숙방에 앉아가지고 맞아. 나는 엄마가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어. 내가 그 못돼가지고 오히려 상처를 만들었어. 내가 그렇게 살았었어.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래서 상처는 나에게 스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잘못이 있다면 반성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잘못이 일하지 않도록 경계도 해야 됩니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더 나아가서 용서까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귀찮게 하고 못 살게 하고 그랬더니 나한테 상처를 주었던 그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왜 안 넘어가나? 옳지. 이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는 내가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학생들은 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학교 폭력이라는 게 그렇게 이루어진다. 학교 폭력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보복과 갈등과 이게 다 이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우리는 또 고치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상처와 상처가 충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요 그림 두 가지만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이게 소크라테스입니다. 근데 이 악초로 소문난 크산치페예요. 크산치페가 구정물이랑 양동에다 물을 머리에다 퍼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이 크산티페가 욕설을 코 안 퍼붓고 나서는 그동 분이 안 풀리니까 구정물을 갖다 머리에다 퍼붓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때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식년이라고 화가 나야 안 나요? 나요? 근데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천둥이 친 후에는 비가 오는 법이지. 그것이 자연의 진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식과 아내는 가장 큰 깨달음의 계기가 된다. 깨달음의 계기가 된다. 요 아내는 남편으로 바꿔도 됩니다. 남편이 여러분에게 따구란 데 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이 정도 되고 과연 성인의 경제 맞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깨닫는 거죠. 이게 바로 초월이라는 거. 그리고 서양의 소크라테스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공자님이 희로애락지 미발. 희로애락이란 기쁘고 화가 나고 슬프고 즐거운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미발, 바라지 않은 것을 중이라고 그래. 꼭 가운데라는 뜻이 아니라 아예 그 감정 자체가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래. 희로애락의 감정이 생겼는데 절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화예요. 이게 중화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정이 기쁜 일이 있어도 지나치게 기뻐하지 말라. 나빠하지도 마라. 슬퍼하지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라. 절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화 사상. 이건 정말이지 그런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초월하지 않으면 가기 어려운 감정이죠. 이해 가세요? 와,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시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여러분들 다 또 성인이 다 되신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이런 경제에 간다면 성인의 경제입니다. 좀 속된 말로 하면 도사 경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주 최부자가 돈, 권력이 욕심들이 많은데 경주 최부자 1만 성 이상 모으지 말라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이상에 이것은 나눠서 하라 이런 것이고요.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치겠습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붕어빵 할머니께서 불쌍 아이들 보면 빵 하나 더 주십니다. 부자병 할머니가 무슨 부자입니까? 그렇죠?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죠? 이 눈물 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촛불 같은 사랑입니다. 촛불은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게 합니다. 우리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내 상처를 극복하고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그렇게 노력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후반부에 좀 철학적이고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5분을 초과했네요. 이 뒤에 계신 분 강사님 시간을 뺏어 먹은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시간 잘 지켜요. 강의는 잘 못하지만 잘하는 게 하나 있어. 땡치면 맞춰. 생방송 진행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서둘러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게 시간 내주신 강지원 변호사님의 열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10분 휴식 후 김선규 선생님의 2부 강연 시작할 텐데요.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한 성문화와 올바른 성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 민우회와 자녀 성교육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선착순 50명에 한해서 진행될 예정이니 지금 안내되는 구글 폼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10분간 휴식 후 2부 시작하겠습니다.